14주차. 벌써 14주차. 14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꺾이는 거 보이시죠? 먼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부동산 대출 1932조. 가계가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고 기업이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 가계만 투자에 뛰어들었는 줄 알았더니만 기업 또한 마찬가지였다. 물론 부동산 대출 건설업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2014년 이후에 1년 평균 100조씩 늘어났다. 근래 들어서 더 가속화되다가 좀 줄어들었죠. 가계선 영끌, 가계 부동산 자산 비중은 64%. 그래도 과거 대비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댓글 몇 가지 살펴보고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너무 시세 평균 흐름, 대다수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중심선에서 계속 평균 가격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계속 언급하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뭐 가격 상단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 가격 하단 부분은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저는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자분은 이렇게 느끼시나 봐요. 언제 사냐보다 어디를 사느냐가 더 중요한 자산이다. 과거에는 언제 사냐가 사실 여러 가지 이 순환 주기를 거치다 보니까 언제 사냐보다 사실 언제 사는 게 더 중요한 시절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사느냐. 왜 아무 때나 사면 다 오르던 시절이 아니고 특정 지역만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럼 어디를 사야 되느냐? 그 인기 있는 지역들 대구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범어, 동대구, 침산, 월성, 죽전, 뭐 또 더 있나요? 태평로, 뭐 이런 지역들도 대구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 뭐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실거래 가격 상단부터 하단으로 쭉 나열하다 보면 항상 이 동네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어디를 사느냐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달은 상승세, 다음 달은 하락세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냥 계속 하락세예요 사실상. 뭐 잠깐 오른다 내린다 그 흐름이 어떤 변곡점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저는 매일 관찰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의도. 공포심? 이게 과거와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라기보다는 경각심 정도? 네, 경각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요 의도로 제작하는 거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빚 많이 내가지고 안 좋은 꼴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촬영한 이래로 그런 사례들도 무수히 많이 나왔었고요. 평균 또는 대부분을 전제로 이야기하시면 집이 필요한 분들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가요? 저는 상단 하단을 아무튼 다 노출시켜 드린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몇몇 입지의 아파트들은 소수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승세인 아파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을 따져보자. 이런 설명들을 곁들였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은 신고가 같은 거 하나 나올 때마다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굳이 제가 이 역할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장점, 가성비, 가심비, 사람들이 이 선호되는 거래량, 어디가 더 많이 거래량이 나오고 어디 가격이 더 잘 버티는지 그것이 이 뭐 입지적인 장점이나 뭐 어느 동네가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살기도 좋고 투자 목적도 있는 물건 뭐 이런 동네들입니다. 이런 동네 고가의 아파트들. 평균 대비 덜 빠지는 것 조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가격 상단에 노출되는 것들.
네, 그 뭐 고가 아파트들 대구는 원체 차이가 많이 나죠. 뭐 한 25%, 한 28% 가격 상단 부분, 중간으로 내려오면 30%, 가격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뭐 40%씩 하락하는 현상. 덜 빠지는 거 조명해야 되지 않냐 하면은 가격 높은 물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잠깐만 살펴봤고요. 대구 아파트 더 이상 크게 떨어질 것도 없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절대 가격 자체가 낮다. 요거는 인정합니다. 서울은 9년에 걸쳐서 두세 배 상승을 보여줬다면 대구는 2018년 가격에 머무르고 있다. 근데 대구의 2018년 가격 자체는 2010년, 11년까지 그 조정 이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울이 가격이 정체되어 있을 때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근래에 이제 착공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빈 땅으로 방치된 것들 금융 비용 계속 나가고 한번 짓다가 엎어진 사업장들요 한번 방치되기 시작하면은 10년 그 이상 또 다시 다음 사이클에 좋아지면은 또 다시 사업이 재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규 공급은 저도 힘들 걸로 봅니다. 수요만 받쳐준다면 되겠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오를 때 사는 것보다 싸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크 없이 이 과거에 공식들이었던 거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맞네. 사람들 아무도 안 살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경기 불황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가려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이 최악이려면은 경제적 낙관론 너무 안 좋아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이제는 좀 반등하겠지, 그런 생각들도 좀 자리 잡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려면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어야 한다. 어디 괜찮은 곳 있나요? 네, 장나라님 반갑습니다. 괜찮은 영역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대구시 산업 구조에 대해서 그때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괜찮은 곳이 있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한번 볼까요? 인구. 대구 인구가 80년대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 1984년도에 대구 인구는 200만입니다. 1970년도에 대구 인구는 100만입니다. 요 흐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99년도, 98년, 99년 IMF 그 터졌을 무렵에 대구 인구 25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구 인구의 정점은 2002년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 무렵 대구 인구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1년간은 한 1만 명 정도 빠지는 느낌. 많이 빠질 때는 대구 인구 1%씩 빠질 때도 있었고요. 0.7%씩 빠질 때도 있었고 근래 들어서는 한 0.5% 정도 빠지는 느낌. 경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구 인구 200만, 경기도 인구 460만인 시절이 1985년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네, 1350만. 거의 1400만 명 정도 대구는 230만. 대구는 제자리, 경기도의 인구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뭔가 좀 되려면 인구도 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한다? 과거에는 건설업 분야가 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제법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안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근데 이걸 하기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부분. 자, 경기 회복세 여기 있죠.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가격은 안정되고 거래량은 증가해야 된다. 경기 회복세. 자, 대구에 특히 많은 것. 네, 자동차는 아니고
자동차 부품이죠. 자동차 부품 특히나 많죠. 일하는 인력도 많고 자동차 부품도 많고. 야, 이거 자동차 부품 부분 트럼프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힘들고요. 정유화학은 대구와는 거리가 멀고, 철강도 대구와 멀고, 조선도 아니고, 반도체 요 그나마 요 한 개 좀, 인쇄 회로기판 요거 이수페타시스 정도, 배터리 LNF 정도. 자동차 부품사들도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주요 수출 품목, 정밀화학원료. 여기 아마 배터리 쪽이지 싶어요. 배터리 쪽.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타 정밀화학원료 23년도 기준으로 수입 금액이 100만, 1000만, 억, 10억. 거의 40억 불. 수출 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더 많다. 뭐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은 좋겠지만 이게 또 가격 경쟁력에서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두 번째로 섬유도시는 이자라. 폴리에스터 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쇄 회로기판, 얘가 좀 잘 나갔었습니다. 얘가 뭔가 PCB인가요? 인쇄 회로기판 이수페타시스 주가 흐름 미친 듯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때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엔비디아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경작기계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대구에 있는 경작기계 회사. 한때 농슬라라고 불렸던 곳 아시나요? 농슬라. 농슬라. 농업기계계의 테슬라. 대동이 대구에 있죠.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있나요? 전망이 밝아 보이는 것 있나요? 자동차 부품이 그나마 좀 잘 나갔습니다. 예. 그래도 과거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경작기계도 조금 쪼그라들고, 직물이나 이런 것들, 초고속도강 및 초경공구. 초고속도강? 이건 어딘가요? 버핏과 연관되어 있는 대구텍 정도인가? 나머지 그렇게 많은 수출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군이 대구에는 없습니다. 대기업이 힘들어진다? 구조조정한다? 대구는 괜찮다. 대구는 대기업이 없다. 하지만 제법 있습니다. 몇 개 중견기업들 좀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다.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커지고 LNF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까지 갔었나요? 자, 그랬던 기업이 근데 고용은 그렇게 많이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이 정도까지 갈 때 아마 이 LNF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하던 게 한 10조 정도까지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이야, 기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데도 고용 창출은 많이 해내지 못한다. 대다수의 고용은 자동차 부품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SL, 이 자동차 어딘가요? 코엑스, 엑스코, 대구 엑스코, 이런 데 가서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전시회 같은 거 하는데 보니까 SL, 평화, 경창, 이런 것들 막 전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습니다. 얘들이 이 부품사들 관세 25% 이거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일단 미국의 차값이 올라가면, 미국의 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아마 줄어들 거예요. 일본하고 견주어서 도요타는 이 저가격의 차량을 미국에서 생각보다 많이 생산하고 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일단 정상적으로 다 우리나라 만들어서 판다 손 치더라도 차가 덜 팔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출액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쥐어짤 겁니다. 관세 25% 올랐어도 미국에서는 한 2달 정도 동안은 그전 가격 그대로 판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쥐어짭니까? 대기업들에서는 요런 회사들 전부 다 쥐어짜겠죠. 쥐어짜면 기업들 어려워지면은 직원들 쥐어짜겠죠. 나가라, 자리 없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이제 고용 부분까지도 건드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되면 좋겠지만 대비해야 됩니다. 사업체 수 대다수가 얘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 앞부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것만 해도 좀 길었네요. 너무 길었습니다. 한 15분 동안 말씀드린 것 같네요. 혹시 이런 쪽에 아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구에 종사자가 이래 많은데요. 종사자가 몇 명이야? 우와. 5만 명? 아까 5만 명? 자동차 쪽에 제가 좀 자료를 약간 오락가락했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뭐 미국 지금 뭐 지수가 꺾이고 침체가 오니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봐야 될 때 같다. 뭐 본다고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수 대비 매물 숫자. 서울은 잘 나가는 게 확실히 좀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확실히 뭐 8,000건, 9,000건 터져주는 3월 나오고 하면서 지난 한 달 반 정도 전에 서울 매물은 92,000개에 달했던 것이 88,000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 가운데 지방은 매물이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곳은 울산 정도고요. 나머지 부산은 매물이 61,000에서 64,000까지 3,000개 정도 늘었고, 대구는 1,000개 정도 늘었고, 인천 한 2,500개 늘었고, 광주 800개, 대전 뭐 800개. 그래서 대구는 매물 많이 늘어난 느낌 들지 않습니다. 부산을 보면 확실히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100개당 매물이 6.8개. 불과 1, 2, 3년. 3년 전 대비 매물이 50% 급증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구도 매물이 부산 다음으로 많다. 엄청 많이 팔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부산보다 낫습니다. 상황이 좀 가격 하락률이 덜한 곳은 울산 정도. 100개당 매물이 4.7개. 거의 서울 정도의 매물 정도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울산의 가격률, 고점 대비 해방률, 아파트 투미에 보면요. 요 사이트 제일 오른쪽에 보면 통계 정보라는 곳에 보면은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우리 지역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의 평균 하락률은 28%로 비춰집니다. 아까 그러면 매물수가 가장 적었던 울산, 고점 대비 16% 하락. 가장 선방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방하고 있어요. 서울 다음으로 울산과 인천을 꼽을 정도로 이렇습니다. 울산이 한번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대구는 인구라도 뭐 한 230만 대 인구가 되지만 울산은 인구가 110만 대인데 뭐 자동차가 어려워지기나 선박, 뭐 정유화학은 지금 힘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이런 부분들, 뭐 기계 이런 것들은 뭐 선박, 자동차 이런 거 다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을 거고 정유화학은 좀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걷잡을 수 없는데 일단 가격이 전 고점 대비 높은 상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세종시 32%. 그러면 좀 비싼 아파트들은 뭐 좀 덜 떨어졌을 것이고 조금 싼 아파트는 더 많이 조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생각보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대비해서 그래도 인구빨이 있어서 그런지 하락률 측면에서는 떨어진 느낌도 별로 안 들 정도. 고가 아파트, 대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30% 정도 떨어진 느낌이라면 부산은 한 23% 정도, 고가 아파트 20%, 23%, 이 정도 떨어진 느낌 납니다. 영상 제목 꺾이는 거 보이시죠? 라는 그 영상의 뜻에는 이 서울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 좋아지는 분위기, 누군가는 이제 다시 살아난다. 다시 본격적으로 과거처럼 상승 가도를 달린다. 주변 상황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거, 뭐 거시적인 거, 뭐 미싱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요 차트만 보고 있다면 뭐 쭉쭉 올라가면은 또 과거처럼 갈 것 같죠. 작년의 상승을 작년 뭐 7월 달의 상승을 올해 3월 달로 가져왔을 뿐이다. 4개월 앞당겼을 뿐이다. 이거 3개월 차나. 네. 아무튼 매수 의지수 갑자기 서울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 부산 계속 변동 없습니다. 울산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요. 댓글 잠깐만 볼게요. 인구 감소는 늦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이고, 예를 들어 100명이 100만 원을 받는 사회가 50명이 500만 원 받는 사회로 바뀌면 사는 공간이 적어지고 가격이 더 오르는 형태가 되죠. 지금의 서울처럼. 소득이 늘지 않아도 대출이 늘면, 대출이 이제 늘기, 아마 다음 정권 뭐 어디가 들어서긴 간에 부동산 쪽으로 돈을 몰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영상에도 잠깐, 어제 영상 2부에서 말해서 오늘 오후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중국의 중국 영상을 오늘 하나 또 찾다가 보니까 상하이에서 집가 분쟁을 이렇게 한대요. 매도인이 10억의 물건을 내놨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찾아오면은 5억이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매도인은 상하이에 있는 매도인은 진짜 신경 안정제를 구비해놓고 매수 대기자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요렇게 분위기 잠깐 좋았을 때, 반짝 좋았을 때, 반짝 좋자마자 바로 대출 조이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랭이 말씀처럼 대출이 늘 수 있나요? 그렇죠. DSR 제도 자체가 과거 뭐 LTV나 뭐 그런 것들하고 다르게 DSR은 반드시 소득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평균 연령은 이제 다들 높아집니다. 올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46세쯤 되나요? 50세 넘어가면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 공고사직 나가라, 필요 없다, 나가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령, 중위 연령 때가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나가야 될 날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제 공고사직, 아까 이 기업들이나 그런 침체나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출을 늘려갖고 뭔가를 도모한다? 그럼 과거에 고도 성장을 이룰 때 그나마 뭐 GDP 성장률이 2%에서 4% 구간, 제가 요 표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요. IMF 터지기 그 전 뭐쯤에 하면은 우리나라 10%씩 막 그 이상 성장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것이 층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뭐 8에서 10%, 6에서 8%, 4에서 6%, 2에서 4% 정도 구간을 10년 정도 지나봤고, 지금 0에서 2% 구간을 한 3년, 4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10년 더 지나고 나면은 뭐 10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GDP 성장률이 거의 0에 막 수렴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들도 나타난다고 하니, 공고사직이나 이제 뭐 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나이에 20년, 30년 대출을 받는다? 그게 미래의 종잣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어제 영상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거북섬의 비극이었습니다. 거북섬의 비극. 자, 꺾이는 거 보이시죠? 부분에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지난주와 이번 주의 하락률인데요. 0.7 이상을 나타낸 곳이 5군데. 지난주에는 2군데, 5군데.
낙폭이 조금 전체적으로 낙폭이 조금 커지는 느낌. 두 개 비교. 정지 비교. 정지 비교. 이 좀 서울의 요 지표가 더 꺾여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이렇게 파랗게 물드는 곳들도 트럼프가 계속 난리 닭똥치기사 하면은 요 파란색도 또 갑자기 구경하는 곳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용대출을 받았기나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나 맞죠? 원금 상환통보 저 살벌합니다. 아 갑자기 막 돈 내놓으라 그러면은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비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인가요? 23년 기준인가요? 통장에 뭐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인가? 80%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야, 그거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뭐 지역 단위 농협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토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음, 돈 띄이는 게 진짜 많습니다. 예, 담보 가치는 그만큼 되지 않는데 돈 많이 빌려줘가지고요. 뭐 농지들 이런 것들 막 경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정상 가격의 뭐 30%, 40%이 선에서 낙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나 이런 가격들도 보면요. 뭐 평당 가격이나 이런 걸로 환산해 보면은 거기 유튜브에 보면 남재작 뭐 농업연구소인가? 예. 그게 보면요. 우리나라는 평균 농지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일본은 한 4만 원 정도. 미국이 만 원 정도였던가? 농지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옛날에 뭐 70년대 뭐 이럴 때도 일할 때 하루 품삯이면은 땅 한 평 정도 산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나라 그 농지 가격을 보면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루 품삯이면 시골에 가서 뭐 마늘, 양파 이런 거 막 일자리 요즘 막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일당 뭐 12만 원 뭐 이런 식인데 평균 농지값이 그러합니다. 도심 주변에는 이 말도 안 되게 비싸죠.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또 저 이쪽으로 가면요 광주 전남 이쪽으로 가면은 뭐 농지 뭐 8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밭전 이런 거뭐 6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 이런 데 한참 올라가 봐도 평당 10만 원, 뭐 12만 원, 좀 비싼 데는 20만 원. 대구 근교에 있는 데들 막 30만 원, 막 고령 이런 데 가면 좀 생각보다 비쌉니다. 여기서 생산성은 그만큼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아파트 10억짜리 아무 생산성 없죠. 주간 거래량 측면에서도 갑자기 급증세를 보이던 것이 급증세를 보이고 올라가던 것이 갑자기 분위기가 살짝 정체되는 느낌 듭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은 상호간세 그리고 대공황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거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다. 자, 주간 거래량 쫙 치고 나가다가 뻗어 나가다가 정체되는 모습. 뻗어 나가다가 정체되는 모습. 그게 뭐 대구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댓글도 보면은 전주보다 대구가 싸서 대구에 샀다. 이 상대적인 비교 굳이 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시세라는 것이 저는 저평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네, 저평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그 지역의 산업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그 가격이 나온 것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에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지 저평가라서 산다? 그러면 대구 거래량 폭발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대중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 치면은 대구의 거래량 폭발하지 않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예측치 대구 2200건. 그럼 요 거래량은 지금 3월의 거래량은 77% 정도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지금 산정하고 그 예측치를 살펴보면은 요 정도. 요게 서울 거래량이 거의 피크를 치는 느낌이듯이 다른 지방의 거래량도
작년 고점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거의 피크를 치는 것이 아닐까. 네, 요렇게 작년 피크 거래량들과 대충 연결해 보면 그만큼 작년 거래 피크만큼 분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울산의 거래량이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예, 거래량이 1000건 정도? 적으면 800건 이렇게 나오던 것이 거래량이 1686건. 이 전세 매물이 겁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울산 월 평균 전세 거래량 500건입니다. 전세 매물 몇 개일까요? 500개입니다. 그럼 전세 가격 폭등했을까요? 그 이전보다 비싼 건 맞아요. 평균 매매 가격, 울산의 평균 매매 가격 3억. 요 2.4, 2.4억, 3.4억 이런 거 아무튼 전세 관련 70% 정도로 또 올라가 있는 그 정도. 매매 가격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매매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느냐? 그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대구 전세 매물 근래에 줄어들고 있고요. 울산 이 정도잖아요. 대구는 월 평균 전세 거래량이 1700에서 1800. 전세 매물은 5100개. 아직까지 3배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1배수 되어 있는 울산도 전세 가격 급등이라든지 그런 현상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평균의 모습으로 봤을 때 더 선호하는 지역의 가격은 좀 더 올랐을 것이고 비선호 지역은 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울산이 잘 나감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미분양이 몇 개요?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는 외곽이야, 인기 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매매 거래량 부산이 가장 좋지 않다. 매물도 가장 많이 내놓고 있다. 대구 자영업의 도시, 소비의 도시. 자영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내만 나가봐도 한 집 걸러 한 집 공실인 상황. 그리고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 지역들도 가보면은 손바뀜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면 그 업종 계속 바뀌겠습니까? 몇 년을 못 버팁니다. 몇 년을. 근데 이 대다수의 소비도시 그냥 울산 거래가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활발해졌다. 전세 거래량 비슷합니다. 1년 작년과 비슷하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적고, 그래서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 이 합친 임대 거래량도 제가 한 번씩 제시할 때도 있고요. 울산의 전세 거래량 이렇습니다. 근데 매물이 500개밖에 안 됩니다. 경상도만 이렇습니다. 경상도만 전세 거래량이 이렇습니다. 인구 대비 전세 거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매물 아까 언급해 드렸다시피 서울은 매물이 한 92,000개에서 좀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는 계속 이 최고치를 갱신하는데요. 부산은 이 증가치가, 이 각도가 그전하고 다르죠. 각도가 그전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65,000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 부산의 연말 매물은 7만 개. 대구는 1년에 매물이 한 8,000개씩 증가했나요? 이것도 층위를 해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2만 개 매물에서 21년도 2만 개, 23년도 3만 개. 이렇습니다. 네. 그거는 대구 차트에서 조금 더 잘 보이긴 합니다. 울산 매물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 생산도시, 생산도시와 이 소비도시의 차이점. 인구 대비해서 매물 지금 3등, 대구는 3등 자리. 부산이 확실히 매물이 많긴 많습니다. 대전 매물 많죠. 대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광주는 저는 무조건 안 봅니다. 그러면 이 뭐 딴 지역에 여러분들은 대체 투자를 위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본다면 인천? 그나마 본다면 세종시? 돈 많은 분들이야 서울 보시겠지만. 전세 매물은 모든 지역들 다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도 살짝 반등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인한 혼란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더 많이 줄어든다면 대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전세 매물 2,000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러면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집 구하기 힘듭니다. 임차인들이 막 줄 서갖고 면접 봐야 될 지경입니다. 예, 그만큼 또 줄어드는 과정도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 거고요. 대구가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서 뭐 집값이 난리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면 인천도 비슷한 상황, 부산도 비슷한 상황, 광주 이런 지역들 전부 다 난리 나야 되는데 그러면 전국의 집값이 다 들썩거려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채팅창 남겨주시면 한 1분 정도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 건축 설계 관련된 거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건축 설계 쪽도 야 개점 휴업 상태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 스댕 이야기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제조업 40대 제조업 하시는 분이 만나면은 어렵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한대요. 저도 맨날 이 방송을 켜면은 야 부동산 시장 어렵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냐. 근데 그거 말고 지금 할 말이 뭐가 있겠냐.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이름이 스댕 이야기. 그 영상 아주 짧은데요. 스댕 이랬습니까? 스테인레스 스댕 이야기. 스댕 이야기든가. 그래서 잘 되는 업종에서는 매물이 매출액이 30% 정도 줄어들면은 그나마 나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대다수는 네, 매출액이 반토막 이상 급감. 근데 문제는 뭔가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물가는 올랐어요. 물건 가격은 올랐는데 매출액은 떨어졌다. 그 말인즉슨 실제 거래되는 개수나 이런 수량들을 보면은 훨씬 더 상황은 심각하더라는 거죠. 광주에 혹시 뭐 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주의 그 치명적인 문제점은 아파트가 너무 많고 광주고도 생각보다 뜰이 넓지 않습니까? 뭐 지을 때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 표도 가지고 올라가다 그건 안 가지고 왔구나. 대구 지난 1년간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엄청 줄어들어도 그 뭐 노후 아파트나 이런 쪽이 빚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더 악착같이 빚을 내더라도 더 신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우개가 안 되지. 지금 할인 분양 이런 것도 보니까 당근에도 보고 하니까 이 할인 분양 이런 것도 많이 좀 나오던데요. 뭐 16% 할인 분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16% 할인 분양. 그전에만 20% 할인 분양. 과거처럼 이거 미분양 물량 정부에 대팔려면요. 이거 30% 40% 해야 되거든요. 시원하게 한 30% 할인 분양 해주면은 분양가 6억짜리 많거든요. 요거 16% 할인하면 얼마지? 4억 끝자락이 아마 맞을 겁니다. 4억 끝자락이 이렇게 맞힐 정도의 할인율인데 정말 시원하게 30% 할인해 준다면 와, 굉장한 매력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매력이 생깁니다. 6억 분양가면은
그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동대구부터 시작해서 저 죽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 좀